안녕하세요. 알코올 중독자 이입니다. 맨정신 생활을 위한 배아고피, 배아외피 일일 점검표에 해당되는 맨정신 생활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배고프지 마라의 본문. 9장. 뭘 좀 먹거나 마시자. 보통은 단 것으로. 달게 만들어진 초콜릿을 먹은 뒤에 버번 양주를 마신다고 상상해보라. 백설탕을 뿌린 케이크 한 조각을 먹은 뒤에 맥주를 마신다고 상상해보라. 여러분이 이 책을 계속 읽는다면 그런 것들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경험이다. 많은 사람이 단맛이 나는 음식물 혹은 영양가 많은 음식품이나 간식이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을 가라앉게 해준다는 것을 배웠다. 그러므로 때때로 너무 배고프지 않도록 서로 일깨워 주어야 한다. 하나의 상상일지 모르지만 사람의 위가 비어 있을 때 한 잔에 대한 갈망이 날카로워지는 걸로 보인다. 이것은 주지해야 할 사실이다. 이 책은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 쓰인 것이지 과학적인 보고서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왜 이런가 라고 하는 전문적인 용어를 써서 확실하게 설명할 수는 없다. 우리는 단지 수많은 사람이 심지어는 단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어떤 단 음식을 먹고 마시는 것이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을 가라앉힌다는 사실을 전할 뿐이다. 우리는 의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술 마시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마다 초콜릿을 가지고 다니면서 조금씩 먹으라고 모든 사람에게 추천할 수는 없다. 많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만 단 것을 피해야만 하는 건강상 이유를 가진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 그러나 신선한 과일이나 단맛이 나는 음식이나 음료 대용품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단맛이 나는 식품을 이용한다는 생각은 누구에게나 현실적인 것이다. 그것이 그냥 맛 이상의 어떤 효과가 있기에 알코올에 대한 충동을 억제한다고 본다. 부분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련의 물리적인 행동에 기인한다고도 할 수 있다. 가벼운 음료나 우유 혹은 과일 주스를 준비하고 쿠키를 준비하고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서 마시고 씹고 삼키는 일련의 행동. 확실히 많은 알코올 중독자가 처음 단조했을 때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영양이 부족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모든 경제적 계층의 사람들도의 상태도 같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이 비타민제를 보충해서 복용하라는 의사의 충고를 받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중 많은 이는 그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좋은 영양을 섭취할 필요가 있고 위 속에 어떤 좋은 음식이 들어가면 신체적으로 쾌적하게 느끼게 되는 법이다. 새로이 맨정신이 된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마시는 대신에 다른 것을 먹으라고 제안받으면 자주 다음을 궁금해한다. 즉 너무 뚱뚱해지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아주 가끔 그런 일이 일어남을 지적한다. 에틸 알코올의 순수한 칼로리를 취하는 대신 건강에 유익한 음식을 먹음으로써 불필요한 살이 찌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또 다른 이들은 필요한 몇 킬로 늘기도 한다. 확실히 아이스크림이나 단 것에 중독된 사람들은 맨정신인 초기 몇 달 동안은 평상시 몸이 좋지 않은 여러 곳에서 살이 찐다든지 통증이 오는 것을 찾아낸다. 그러나 구덕이 무서워 장못 담그래. 음주운전으로 부족되는 것보다 뚱보 운전으로 기름값 좀 더 드는 게 낫지 않을까? 하여튼 우리의 경험으로 보면 조금만 참고 견디어 건전한 정신으로 생활해 나가면 체중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것이다. 만성적이고 심각한 비만증이나 체중 미달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알코올 문제도 알고 있고 체중 문제도 알고 있는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경험과 전문 의사의 의학적인 충고 사이에는 어떠한 모순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음 술 마실 유혹이 일어날 때에는 무엇이든지 조금 먹거나 단 것을 한 모금 마십시오. 적어도 그렇게 하면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술 마시는 것을 뒤로 미룰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회복을 위한 또 다른 단계로 첫 발을 내디딜 수가 있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그중 하나의 제안을 하려 한다. 21장 위험한 약과 약물 치료를 피하자. 인류는 분위기를 바꾸고 느낌을 변경하기 위해 고대부터 널리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해 왔다. 아마 에틸알코올이 이런 화학물질로 제일 먼저 사용되었을 것이고 그 후로도 언제나 이런 사용을 위한 약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었을 것이다. 몇몇 약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잘 아는 의사가 사용 방법대로 복용시키고 의학적으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때 복용을 중단시키는 관리를 통해 우리에게 유로움을 준다. 우리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멤버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약물 치료도 처방할 자격이 없다. 또 다른 사람에게 처방받은 약물 치료를 받지 말라고 충고할 자격도 없다. 우리가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개인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것뿐이다.
음주는 우리 중 많은 이에게 일종의 자기 약물 치료가 되었다. 우리는 종종 더 좋게 느끼려고, 덜 아프게 느끼려고 마셨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은 다른 화학 물질도 복용했다. 각성제는 숙취를 없애주는 것처럼 보이고 다시 가라앉을 때까지만이지만 우울증을 덜어줌을 발견했다. 진정제와 신경안정제는 술을 대체하여 초조를 가라앉게 해주며 그 외에도 비중독성인이 혹은 비습관성인이 하는 브로마이드 진정제와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알약과 만능약들이 잠을 자게 도와주고 기운을 솟게 해주며 억압을 풀어주어 한의의 엄청난 물결 위에 떠있게 해줌을 발견했다. 정신에 작용하는,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 바꾸는 약들에 대한 이런 강한 열망은 잠재적으로 또 거의 필요해서 많이 마시는 음주자에게는 누구든지 뿌리 깊이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수 있다. 비록 약물학적인 용어에서 어떤 약이 기술적으로는 심리적인 중독성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 그 약에 쉽사리 습관이 들어 깊이 의존하게 되는 것을 거듭 찾아냈다. 마치 중독 성향은 약 자체의 성격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상태인 것 같다. 우리 중 몇몇은 중독된 사람이 되었다고 믿으며 실제로 우리의 경험은 이를 뒷받침한다. 그래서 우리는 신경안정제뿐만 아니라 길거리 약들인 마리화나, 히로뽕, 진정제, 각성제, 코카인, 대마초, 환각제, 흥분제, 심지어 많은 모조 알약과 엉터리 약까지 모두 피하려고 많은 애를 쓴다. 그런 약에 중독된 적이 결코 없던 사람들도 그것들이 얼마나 잠재적으로 위험한지 되풀이되는 수많은 경우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 약들은 최면, 황홀감, 평화를 갖고 싶은 옛날 갈망을 종종 다시 깨어나게 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약을 한두 번 다시 사용하면 종종 술 한 잔을 집어들기가 훨씬 쉬워 보인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는 동료회는 약이나 마리화나 사용을 반대하는 압력 단체는 아니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는 마리화나나 그 대체물에 대해 도덕적 법적으로 찬반 그 어느 입장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모든 멤버는 일반 성인들과 마찬가지로 이 사안에 관해 개인적 의견을 가질 수 있고 자기가 옳다고 보이는 행동을 취할 자격이 있다. 이것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멤버들이 술이나 음주에 대해서 가지는 입장, 아마 좀 더 날카롭게는 입장이 없는 것과 어느 정도 비슷하다. 동료회로서 우리는 자신에게나 남에게 아무 해로움 없이 술을 음용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술에 반대하거나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 한동안 맨정신을 이어온 우리 중 몇몇, 전부는 아님, 알코올 중독자가 아닌 손님이 집에 왔을 때 기꺼이 술을 대접한다. 마시고 안 마시고는 그들의 권리이다. 우리가 안 마시느냐 혹은 마시겠다고 선택한다면 역시 우리 권리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관해 아무 이의가 없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술이 좋지 않다고 결론 지은 것뿐이고 술 없는 생활이 취한 나날들보다 한결 더 나으므로 그런 생활 방식을 찾아낸 것이다.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한 아주 일부 멤버는 자신들의 화학적인 몸에 진통제에 대한 영구적 내성이 생겼음을 찾아냈고 따라서 진통제나 마취제가 의학적 목적을 위해 요구될 때 더 많은 양을 사용해야만 하게 되었다. 우리 중 몇몇은 노보카인 같이 치과 의사가 조사하는 국부 마취제에 부작용이 있었다고 알려준다. 치료를 받고 의자에서 일어났을 때 그는 극도의 신명 과민이 되었으며 잠시 누워 그런 증상이 없어지게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상태가 상당 기간 지속되었다고 한다. 그럴 경우 다른 회복한 멤버가 옆에 있어주면 마음이 놓일 것이다. 다른 회복한 알코올 중독자들은 그런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지 그 예측 방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쨌건 의사나 치과 의사, 병원 마취사에게 우리의 건강 이력의 사실을 다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음주 경력과 혹시 약물 복용도 했었다면 그 점도 아울러 말해주는 것이 현명하다. 다음의 두 경우는 멤버들이 알코올이 아닌 다른 향정신성,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약을 경험한 전형적인 사례들이다. 한 멤버는 거의 30년간이나 맨정신인데 전에 손도 대본 적이 없는 대마초를 피워보고 싶다고 결정했다. 그래서 피워보았다. 그는 그 효과를 즐겼고 그가 느끼기에 여러 달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사회적인 자리에서 피울 수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포도주를 조금 마시면 그 효과가 한결 좋다는 말을 들었고 결국 알코올 중독의 나쁜 역사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셨다.
아주 순한 포도주를 꼭 한 모금 했을 뿐이었다. 한 달이 못 가 그는 심하게 음주하게 되었고 다시 극심한 알코올 중독의 노예임을 깨닫게 되었다. 아주 조금의 가감만 있을 뿐 우리는 이와 똑같은 이야기를 수없이 되풀이할 수 있다. 이 특별한 동료가 맨정신이 되어서 대마초를 끊은 소식을 즐겁게 전한다. 그는 완전히 대마초와 술에서 자유롭게 된 지 2년이 지났다. 그는 다시 행복하고 활동적인 맨정신인 알코올 중독자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삶을 즐기고 있다. 그러나 이와 비슷한 말이 하나 씨름을 한 모든 알코올 중독자가 맨정신 생활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몇몇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멤버는 대마초 흡연이 다시 음주 출발로 이끌었고 원래의 중독이 거의 죽음까지 진행이 되었다. 또 다른 이야기는 한 젊은 여성인데 10년간 맨정신일 때 큰 수술을 받게 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의사는 알코올 중독에 대해 전문가였다. 그는 그녀에게 수술 후 진통 효과를 위해 모르피인, 마약성 진통제 주사를 한두 번 맞아야 하지만 그 이상은 필요 없을 것이라고 말해주었다. 이 여성은 어쩌다 두통이 생길 경우 아스피린 한 알 정도 이상으로는 센 약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수술 다음날 밤 그녀는 의사에게 모르핀을 한 대 더 요청했다. 이미 두 대를 맞은 후였다. 통증이 있으세요? 하고 의사가 물었다. 아니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리고는 완전히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덧붙였다. 하지만 나중에 아플지 모르잖아요. 의사가 자기를 보고 미소 짓는 것을 보고서 그녀는 자신이 한 말,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과 몸은 그 약을 벌써 갈망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웃어버렸고 모르핀 없이 지냈다. 그리고 그 후 한 번도 그런 열망을 가지지 않았다. 5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여전히 건강하고 맨정신이다. 그리고 이따금 익명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 음주 문제가 있었던 사람은 누구나 맨정신 생활이 계속되고 있는 동안이라 할지라도 그와 같은 영구적인 중독 성향을 계속 지니고 있다는 자신의 믿음의 구체적 사례로 그 사건을 가끔 말해준다. 따라서 멤버들은 대부분 치료하는 의사나 치과 의사가 반드시 우리의 개인적 경력을 정확히 알고 약물 치료에 따른 우리의 위험을 이해하도록 그가 알코올 중독에 관해 충분히 아는지 확인한다. 그리고 우리 혼자 먹는 약도 조심한다. 알코올, 코카인, 브로마이드 성분이 든 기침약을 피하고 무허가 약제사나 아마추어 마취사가 때때로 아무렇게나 건네주는 각종 담배, 가루약, 합성 진통제, 물약, 흡입제 등을 피한다. 왜 가능성을 무릅쓰는가? 도덕적으로가 아니라 순전히 건강상으로 그와 같은 큰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한 덤불을 건너뛰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음을 우리는 찾아낸다. 익명 알코올 중독자를 통해 우리는 분위기 바꾸는 물질에 경험했던 것보다 훨씬 만족스러운 약 없는 생활 방식을 찾아냈다. 우리는 알코올이나 그 대용품으로부터 느꼈던 화학적 마법을 어떻게든 우리 머릿속에 단단히 가둬두었었다. 아무도 우리 내면에 있는 즐거운 감각을 같이 나눌 수 없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멤버들끼리 혹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멤버가 아닌 어느 누구하고라도 약물에 의하지 않은 자연적인 행복을 같이 나누고 있다. 얼마 안가 우리 신경 시스템은 분위기 바꾸는 약, 예컨대 독한 술 없이도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된다. 화학 물질에 의존할 때보다 없이 지내는 것이 더 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고조된 기분이나 우울한 기분 모두 우리의 정상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 그렇게 되면 화학적으로 촉발되는 즉각적인 만족을 원하는 재촉이나 충동에 덜 의지하게 되고 건강하게 독립적으로 결정을 내릴 힘이 생긴다. 우리는 전보다 만족의 더 많은 면을 보고 고려할 수 있게 되고 보다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혜택을 참고 기다릴 수 있으며 우리 자신의 행복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의 행복까지도 더 잘 알아볼 수 있다. 화학 대치품은 단순히 더 이상 흥미를 끌지 못하고 이제 우리는 진정한 생활이 무엇인지 안다. 맨정신 생활 프로, 출적, 총회에서 승인된 팜프렛, 이갈 멤버, 약물 치료와 다른 약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중 의사로 이루어진 한 그룹이 작성한 보고서. 이 주제가 의학 분야에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문건을 준비하는 데 의사인 이갈 멤버로 구성된 한 그룹이 도왔다. 어떤 이갈 멤버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약을 잘못 사용하는 것은 맨정신 생활의 성취나 유지를 위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이갈 멤버는 특정한 심각한 의료 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약물 치료를 처방받아야만 한다. 경험은
아래와 같은 제안을 자세히 경청함으로써 이 문제가 최소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1. 기억하시오. 회복 중인 알코올 중독자로서 당신의 자동적 반응은 불편한 느낌을 화학적으로 완화하는 것이고 보통 처방된 양보다 많이 먹게 된다. 매일의 생활에서 아픔과 불편함에 대해 비화학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십시오. 기억하시오. 약과 관련된 재발을 막는 최고의 보호수단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회복 프로그램에 활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다. 3. 어떤 이갈 멤버도 의사 역할을 하지 않는다. 4. 약물 치료의 사용에 관련하여 당신 자신과 주치의에게 완전히 정직해야 한다. 5. 의심스럽다면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는 데 경험을 보여준 의사와 상담하시오. 6. 당신이 상담하는 어떤 의사나 치과 의사에게도 당신이 알코올 중독에 관해 솔직하라. 이런 신뢰는 존중받고 그 의사에게 매우 도움이 된다. 7. 처방된 약으로부터 부수적 효과를 경험했다면 즉시 의사에게 알리시오. 8. 개인 의사가 진정제, 신경안정제, 각성제가 알코올 중독자에게 특이하게 민감하다는 걸 인식하기를 거부하거나 인식하지 못할 경우 다른 의사에게 상담하기를 고려하시오. 9. 당신의 의사에게 이갈 멤버, 약물 치료와 다른 약들이란 팜플렛을 제공하시오. 그런데 어떤 알코올 중독자는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 우리는 재중독되는 이런 위험한 경향을 인식하는 동시에 알코올 중독자가 다른 질병의 면역이 생긴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 중 몇몇은 자살할 수 있는 우울증, 때때로 입원을 요구하는 조현병, 광적인 우울증, 그리고 다른 마음병과 생물학적 병에 대처해 왔다. 또한 우리 중에는 간질병, 심장질환, 암, 알레르기, 고혈압과 많은 다른 심각한 신체적 상태에 있는 멤버들이 있다. 많은 알코올 중독자가 약과 갖는 어려움 때문에 어떤 멤버는 이갈에서는 누구도 어떠한 약물 치료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런 입장이 어떤 사람들에게 재발을 의심할 여지 없이 예방할 때 다른 이들에게는 재앙을 의미한다. 이갈 멤버와 많은 그들의 의사는 다음 상황들을 묘사해 왔다. 우울한 환자들이 이갈 멤버들의 알력을 던져버리라는 말을 듣고 우울증이 모든 어려움과 돌아오고 때로는 자살로 결과한다. 우리는 또한 조현병자, 광적 우울병자, 간질병자, 그리고 약물 치료가 필요한 다른 병자들로부터 좋은 의미의 이갈 친구들이 처방된 약물 치료를 하지 말라고 했다고 듣는다. 불운하게도 그 비전문가의 충고를 따를 때 고생하는 자는 그들의 상태가 모든 이전의 극심함으로 돌아올 수 있음을 알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갈은 알약에 반대한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낀다. 알코올 중독자가 어떤 약물에 다시 중독될 수 있게 하거나 돕는 것이 잘못인가 똑같이 무력해진 신체적 그리고 또는 감정적 문제들을 완화시키거나 조절할 수 있는 약물 치료를 어느 알코올 중독자에게서 박탈하는 것이 잘못임은 명백해진다. 맨정신 생활 15장 화와 원망을 조심하자. 화는 이미 이 책에서 간단히 다루었지만 우리의 몇몇 거친 경험으로 미루어 볼 때 화는 아주 중요해서 음주 문제를 극복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고 확신합니다. 적개심, 원망, 화 등 묘사하는 단어가 어떠하든 이런 느낌은 만취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것으로 보이며 어쩌면 알코올 중독과 더 깊은 관련을 가진 것 같다. 예를 들어 몇몇 과학자가 아주 많은 알코올 중독자에게 왜 술에 취했는가를 물었을 때 그 중요한 대답 가운데 하나가 취해야 다른 사람에게 맞대놓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걸 찾아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술에 취해 있는 동안에는 화를 표현하는 힘과 자유를 느끼는데 맨정신일 때에는 편안하게 드러낼 수가 없다. 누군가가 제안하길 화에 동반하는 몸의 변화와 알코올 사이에 미묘한 결정되지 않는 화학적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한다.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한 실험적 연구가 제안하길 원망은 알코올 중독자의 혈액 속에 어떤 불편한 조건을 생성시키는데 폭음으로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최고의 심리학자가 최근에 제안하길 음주자들은 알코올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영향, 즉 다른 사람들의 위에서는 힘의 느낌을 즐기는지도 모른다고 한다. 음주와 폭행 그리고 살인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에 관한 사실들이 보도되었다. 몇몇 나라에서 이런 사실의 큰 비율로 그 희생자나 가해자 혹은 양자 모두가 알코올의 영향하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강간, 이혼으로 이끄는 집안 말다툼,
아동학대, 그리고 무장강도는 또한 빈번히 가다 음주 끝에 시작된다. 격심한 분노가 몇몇 사람들이 충분히 여유가 없을 때는 그런 폭력을 생각하게 이끌 수도 있다는 것은 심지어 그런 행위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화의 잠재적인 위험을 인식한다. 화가 인간이란 동물에게 때때로 일어나는 자연적인 상태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두려움처럼 화는 인류라는 종의 모든 구성원이 생존하는데 어떤 가치가 있을지도 모른다. 추상적인 것들, 즉 빈곤, 기아, 병, 불의 같은 것에 대한 화는 다양한 문화에서 더 나아지기 위한 변화를 의심할 바 없이 만들어 왔다. 그러나 과도한 화 때문에 범하는 신체상해나 언어폭행조차도 개탄스럽고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도 손상을 가한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종교와 철학은 보다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해 화를 없애라고 우리에게 촉구한다. 그럼에도 아주 많은 수의 사람들은 화를 꾹 참는 것이 감정적 건강에 아주 나쁘다고 확신하고 어떤 방식으로 적개심을 내보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향해 안쪽으로 돌아서서 우리 내면에 독이 되고 결국에는 깊은 우울증으로 이끈다고 확신한다. 화는 모든 면에서 보편적인 인간 문제이다. 그러나 화는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특별한 위협이 된다. 우리 나름의 화는 우리를 죽일 수 있다. 회복한 알코올 중독자들은 거의 만장일치로 적개심, 원한, 혹은 원망이 자주 마시길 원하게 만든다고 동의한다. 그래서 그런 느낌에 대해 방심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 그런 느낌을 다루기 위해 음주보다 훨씬 더 만족스러운 방식을 우리는 찾게 되었다. 그러나 그런 방식들은 나중에 다룰 것이다. 먼저 여기에서 화가 때때로 도달하는 것으로 보이는 몇몇 모습과 색깔을 검토해보자. 옹졸, 불관용, 거만, 긴장, 불신, 경멸, 경직, 비꼼, 불안, 시기, 냉소, 자기연민, 의심, 증오, 불만, 악의, 질투. 다양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멤버들은 맨정신 일대에는 이러한 모든 느낌에 어느 정도 화가 깔려 있음을 추적해낼 수 있었다. 음주 시절 동안 우리 중 많은 이는 그런 것을 생각해내는데 조금의 시간도 쓰지 않았다. 그보다는 그런 느낌에 관해 되씹든가 특별히 한 잔술을 더해서 그런 느낌이 더 고조된 후에 과잉 반응을 보이든가 한다. 아마도 저 목록에 두려움이 추가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 중 많은 이가 화를 빈번하게 두려움의 결과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뭘 무서워하는지 당연히 언제나 알지는 못한다. 때로는 그것은 단지 막연하고 일반화되는 이름 없는 두려움이다. 그리고 이런 두려움은 똑같이 일반화되는 화를 일으킬 수 있으며 갑작스럽게 어떤 것이나 어떤 사람에게로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 좌절의 느낌 역시 화를 낳을 수 있다. 문제 음주자들은 집단 전체로 볼 때 진짜 혹은 상상의 좌절에 직면할 경우 관용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화하기 힘든 그런 감정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즐겨 찾는 해결책은 술 한 잔이다. 아마도 정당한 원망이야말로 다루기에 가장 까다로운 것이다. 이것은 공정한 화를 오랫동안 고이 간직한 후의 최종 생산물이고 이 원망이 계속되도록 허용하면 술 한 잔을 마시지 않으려는 우리의 방어를 천천히 허물어 버릴 것이다. 심지어 우리가 실제로 하찮게 또는 부당하게 대우를 받았다 할지라도 원망은 우리 알코올 중독자로서는 누릴 수 없는 사치품이다. 우리에게 모든 화는 자기 파괴이다. 화는 우리를 음주로 되돌아가게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원망을 다루는 학습은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와 12단계와 12전통이라는 책에서 더 상세히 논의되고 있다. 우리는 심리학의 깊은 이해에 있어 전문가를 흉내낼 수 없다. 그래서 화라는 불편한 느낌의 원인을 검색하기보다 우리 생각에 그것이 정당하든지 아니든지 간에 먼저 그 느낌 자체에 대처하는 데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그런 느낌이 우리를 속여서 술 마시게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지에 초점을 맞춘다. 흥미롭게도 술을 피하기 위해 이미 논의된 여러 가지 수단들이 우리가 화났을 때 속으로 느끼는 불편함을 훌륭하게 극복하도록 작동했다. 예를 들어 우리가 화가 난 화가 나 속으로 부글부글 끓기 시작할 때 맛있는 것을 몇 번 깨물어 먹거나 취하게 하는 성분이 없는 달콤한 음료를 한 잔 마시면 때때로 한결 도움이 된다. 또한 어떤 것에 대해 승인하려고 할 때 전화기를 들어 우리의 후원자나 회복한 다른 알코올 중독자와 그것에 관해 대화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다. 우리가 너무 지친 건지 아닌지 잠시 멈춰 사려해 본다. 만약 너무 지쳤을 때 우리는 약간 휴식을 취하면
분노가 종종 사그라지는 것을 찾아낸다. 반복해서 단순히 살자 그리고 살게 두자를 숙고하는 것이 우리의 성질을 시켜준다. 또한 우리가 화가 난 원천과 전혀 관계없는 활동으로 재빨리 전환해 볼 수도 있다. 즉 활기찬 운동을 약간해서 떨고 버릴 수도 있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잊을 수도 있다. 우리 중 많은 이의 경우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의 발상을 관조함으로써 적개심을 날려버린다. 흔히 우리를 미치게 만드는 것들은 교통체증이라든가 날씨, 슈퍼마켓에서 긴 줄서기 등 우리가 조절하거나 바꿀 가능성도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현명하고 성숙한 것은 쓸데없이 속을 끓이거나 술로 가기보다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물론 때때로 우리는 바꿀 수 있고 또 바꿔줘야만 하는 그런 삶의 정황을 원망하기도 한다. 어쩌면 일자리를 그만두고 더 나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 하든가 이혼을 해야 하든가 또는 가족과 같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그런 결정은 성급하거나 화를 내지 않고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한층 더 냉정해져야 한다. 그러면 원망의 원인이 우리가 바꿀 수 있는 일인가를 어쩌면 차분하게 건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재확인하려면 평온함을 청하는 기도가 나오는 맨정신생활의 7장을 보라. 때로 우리는 오래 품어온 원망이 아니라 갑자기 압도하는 분노를 다루어야만 한다. 3장 24시간씩 계획과 13장 첫째 할 일을 먼저 하자는 그런 분노에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되고 비록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애써 볼 때까지 어떻게 가능한지 볼 수 없었지만 놀랄만한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 화에 대한 또 다른 효과적인 구제책은 마치 뭐인 것처럼이라는 발상이다. 성숙하고 진실로 잘 균형 잡힌 사람이 우리의 원망 같은 것을 어떻게 다루는지 판단해 보고 나서 마치 우리가 그 사람인 것처럼 행동해 보는 것이다. 그렇게 몇 차례 시도해 보자. 역시 그것은 작동한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이에게 좋은 상담가나 정신과 의사 또 다른 의사, 목사 등 몇몇 분야의 전문적인 안내는 효과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해롭지 않은 신체 행동으로 출구를 찾을 수 있다. 이미 언급한 운동, 심호흡, 뜨거운 물에 당구기, 그리고 혼자 있는 데서 의자나 방석을 세게 두드리고 소리를 지른다든가 하면 화에서 풀려난다고 많은 사람이 말한다. 단순히 화를 억누르거나 얼버무리고 넘어간다든지 혹은 가두어 두는 것은 거의 권할 수 없어 보인다. 우리는 화를 내면서는 행동하지 않는 것을 배우려고 애쓰는 대신에 화에 관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애써야 한다. 만일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음주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다.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된 우리는 단순히 우리 나름의 경험을 아는 비전문가로서 이런 사안에 관해 실험실 지식이라든가 과학적 이론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숙취를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런 경우 우리가 얼마나 이유 없이 짜증이 나는가를 잊을 수 없을 것이다. 때때로 우리에게 불쾌감을 확실히 주지 않았던 가족들에게, 직장 동료에게, 친구나 혹은 낯선 사람들에게 화를 내곤 했다. 그런 경향은 우리가 맨정신으로 지내기를 출발하고도 한동안 서성거릴 것이다. 마치 탁한 담배 연기 냄새가 밀폐된 술집 안에 한동안 머물러 있듯이 술 마시던 날들을 떠올려주면서 우리가 마음의 자기 내면 청소를 잘할 때까지 그런 경향은 곁에서 서성거릴 것이다. 14장 외로움을 물리치자. 알코올 중독은 외로움의 질병으로 묘사되어 왔고 아주 소수의 회복한 알코올 중독자들만이 이 점을 논쟁한다. 지난 수년이나 몇 달 동안 술 마시던 시절을 되돌아보면 문자 그대로 수십만 명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행복하거나 축복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있을 때에도 고립된 느낌을 기억한다. 유쾌하게 사회적으로 행동했을 때에도 우리는 자주 소속감이 없다고 깊게 느꼈었다. 많은 사람은 자기들이 원래 군중 속의 일부분이 되기 위해서 술을 마셨다고 말한다. 다른 사람들에게 적응하기 위해서나 친숙해지기 위해서 술을 마셔야만 했다고 느꼈었다. 물론 알코올을 사용하는 우리의 주된 목적은 자기중심적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의 피부 안에서 느끼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몸속에다 술을 퍼부어 넣었다. 그 효력은 잠시나마 우리를 사회적이 되도록 도와주었고 우리의 내적 외로움을 달래주었다. 그러나 알코올의 그런 효과가 사라진 후 우리는 평상시보다 더욱더 혼자 외톨이가 되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다름을 느꼈다. 더 슬퍼졌다.
자신이 술에 취한 사실이나 술 마시면서 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느낄 때는 그러한 것이 자신이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복합시켰다. 그때 우리는 자신들이 행동한 것 때문에 추방받았다는 것을 남몰래 두려워했고 심지어는 당연하다고 믿기조차 하였다. 어쩌면 나는 진짜로 후계자야 하고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생각했다. 아마 당신이 마지막으로 심한 숙취나 취했을 때로 돌아가 생각해보면 이 느낌은 당신에게 친숙할 것이다. 홀로 외롭게 걸어가는 길은 황량하고 어둡고 끝이 없어 보였다. 그것에 대해 대화하기에 너무 고통스러웠고 그 생각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곧 다시 술을 마셔 취해버렸다. 아무리 외로운 술꾼이라고 해도 술 마시는 동안 동반자가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다. 사람들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보았고 들었고 만졌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대화는 완전히 내부적인 자기와의 대화였다. 우리를 아무도 이해할 수 없다고 확신했다. 더욱이 자신에 대한 자기 의견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군가 자기를 이해해 주기를 원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없다. 처음에는 도저히 믿기 어렵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결국 우리는 모든 사람들과 같은 사람인 것이다. 우리가 처음으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에서 회복한 알코올 중독자가 자신들에 대해서 자유롭고 정직하게 대화하는 것을 들었을 때 간담이 서늘해지는 것은 당연하다. 술 마신 탈선과 은밀한 두려움과 외로움의 이야기는 마치 벼락이 치는 것처럼 우리를 거슬리게 했다. 우리가 오랫동안 머물러 방어적이고 두려움에 찬 자기중심적인 이 껍데기는 다른 회복한 알코올 중독자의 정직에 의해서 쉽게 깨져버리는 것이다. 똑똑히 말로 표현하기도 전에 우리는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감지하고 외로움은 급속히 새어나가기 시작한다. 안심이라는 말은 우리의 초기 느낌을 표현하기에는 너무 빈약한 말이다. 그 감정은 경이로움과 일종의 끔찍함이 혼합된 것이다. 이게 진짜인가? 이게 계속될까요? 순영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에서 맨정신인 우리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나오는 새로 온 분에게 이 같은 느낌은 진짜이고 매우 진짜로 정말이라고 단언한다. 그리고 이런 느낌은 계속된다. 우리 대부분이 자주 경험했던 이 감정은 속상하는 실망만 뒤따르는 순간적 기쁨이 아닌 것이다. 오히려 수십 년 동안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에서 맨정신인 사람들의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직접 알코올 중독의 외로움으로부터 진정으로 지속적으로 회복한 증거를 본다. 그러나 수년 동안 삐뚤어져 왔고 깊이 뿌리박힌 의심이란 습관과 방어적인 메커니즘을 극복하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자신의 진짜로 그렇게 했던, 하지 않았던, 사랑받지 못하고 오해받는 느낌과 행동에 철저히 조건 지어져 왔다. 우리는 외로운 사람처럼 행동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그러므로 처음 단주한 후 자신의 습관적인 고독감에서 헤어나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과 연습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이지 않다. 꼭 믿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종종 옛날 방식대로 행동하고 느끼는 때가 있다. 우리는 우정이 제공될 때 받아들이거나 손을 뻗어 우정을 잡는 데 서툴렀다. 우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그것이 작동할 것인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수년 동안 쌓이고 짓눌려왔던 두려움에 우리는 아직도 질질 끌려다니는 것이다. 실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혼자이든 아니든 조금만 외롭다는 느낌이 시작하면 옛날 일상과 술 한기가 우리를 쉽게 유혹할 수 있다. 이따가면 우리들은 포기하고 옛날의 비참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 적어도 우리에게 익숙했던 일이고 음주 생활에서 얻었던 모든 전문 지식을 다시 얻기 위해서 힘들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 어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그룹에서 한 동료가 말한다. 자기의 10대에서 40대까지 술에 취하는 것은 하나의 완전한 직업이었고 자기는 북미의 남성들이 성장하면서 항시 배우는 것을 술 마시나도 그냥 지나쳐 갔다고 한다. 그래서 그는 40대 맨정신이 되었다. 그는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할 줄만 알았지. 직업적이고 전문적인 지식은 전혀 배우지 못했고 사회적인 예의에도 무지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끔찍하다며 심지어는 여자에게 데이트 신청을 어떻게 하는가 혹은 데이트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조차도 몰랐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결코 배우지 못한 40세 난 노총각을 위해서 데이트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는 강의도 없다는 것을 찾아냈다고 단언했다. 그날 밤에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의 모임방에서 웃으면 각별히 마음에서 우러나는 애정 깊은 것이었다. 많은 사람이 자기들도 과거에 같은 종류의 거북함을 겪었다고 공감했다.
우리가 40대, 요즘은 심지어 20대에도 바로 그와 같은 스트룸과 앞뒤가 맞지 않음을 느낄 때 바로 그런 두려움을 이해하는 알코올 중독자 사람들로 가득 찬 많은 방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우리를 돕는 그 속의 유머를 볼 수 없다면 자신이 한심하고 괴기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른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해보고 바로 설 때 웃을 수 있다. 더 이상 혼자만 부끄러워하며 포기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사회적 자신감을 얻기는커녕 외로움을 주었던 술을 찾아 헤매는 옛날 희망 없는 시도를 다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맨정신 생활이라는 항해를 처음 시작할 때 온 팔다리로 느낄 수 있는 극단적인 예이다. 혼자서 항해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스러운가를 말해주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항해를 계속할 수 있는 가능성은 수백 방문의 1밖에 안 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혼자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안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는 아주 행복한 큰 함대와 함께 항해를 하는 것이다. 그것이 보다 더 현명하고 안전하고 확실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도움을 이용하는데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서로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리가 부러진 사람이 목발을 사용하는 것이 비겁한 것이 아닌 것처럼 술 문제로부터 회복하기 위하여 도움을 이용하는 것은 결코 비겁한 것이 아니다. 목발은 그것을 필요로 하고 목발이 유용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아름다운 것이다. 시력을 읽은 사람이 도움을 거절함으로써 비틀거리며 더듬거리는데 진짜로 영웅적인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전혀 필요 없는데 바보처럼 미만 짓은 가끔 분에 넘치는 칭찬을 받기도 한다. 그러나 상호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은 항상 더 잘 작동한다. 진짜로 더 상을 많이 받고 찬사를 받아야 한다. 맨정신으로 지내면서 겪은 우리 나름의 경험이 음주 문제로부터 회복하는 데 유용한 좋은 도움을 사용하는 지혜를 반영하고 있다. 엄청난 필요와 열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누구도 혼자만의 힘으로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회복하지 못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익명 알코올 중독자이나 정신과 의사 혹은 다른 누군가의 지원을 위해 접근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어느 누구도 전적으로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따라서 동료 인간의 최소한의 어떤 물자와 봉사에 어느 정도는 의존하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며, 그 현실 안에서 일하는 것이 알코올 중독을 극복하는 데 더 중요하다는 것을 찾아냈다. 술에 대한 생각은 홀로 있을 때 부드럽고 교묘하게 우리 마음속에 침투하는 것 같다. 그리고 외로움을 느낄 때 특히 술 마시고 싶은 충동이 특별한 속도와 세기로 몰려오는 것 같다. 그러한 발상과 열망은 다른 사람들, 특히 마시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덜 일어나는 것 같다. 그래도 생각이 날 때에는 우리가 동료, 익명 알코올 중독자 멤버들과 연락을 하고 있는 것이 훨씬 정도가 덜하고 그 생각이나 욕망을 쉽게 떨쳐버릴 수가 있는 것 같아. 모든 사람은 가끔 혼자서 생각을 모으고 점검하고 정돈을 하면서 개인적인 일을 해결해 나가고 또 하루의 스트레스에서 해방감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특별히 기분이 조금 시무룩해지거나 자기 연민이 심할 때 이러한 것에 너무 뼈지게 되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부분 어떤 벗이라도 스릿은 독고보다 낫다. 물론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서조차도 마치 사람들이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이 술을 마시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가능성은 우리가 살풍경한 술집의 구석진 곳에 있을 때나 혼자서 방 안에 조용히 있을 때보다는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멤버들과 함께 있을 때가 훨씬 적은 것이다. 우리가 단지 자신밖에 대화할 상대가 없을 때 그런 대화는 헛도는 것이 된다. 게다가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분별 있는 조언으로부터도 점점 더 배제된다. 스스로 마시는 것을 그만두도록 설득하려고 애쓰는 것은 마치 자기 체면 시도와 비슷하다. 종종 그것은 출산일이 다가온 안마를 새끼를 낳지 않도록 설득하려 애쓰는 것처럼 효과가 없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피해야 할 위험한 것들로서 피로와 배고픔 이외에 하나 더 제안하며 다음 세 가지다. 너무 피곤하지 말고, 너무 배고프지 말고, 너무 외롭지 말라. 점검해보자. 언제라도 술을 마시고 싶은 의향이 당신 마음에 스치면 살해하려 잠시 멈추자. 종종 당신은 위의 세 가지 위험한 상태 중 하나 또는 더 이상의 처해 있음을 찾게 될 것이다. 빨리 누군가에게 말을 붙여라. 그것은 적어도 외로움을 덜게 하는 시작이 된다. 맨정신 생활 12장 충분히 휴식하자.
술을 심하게 마시는 사람들이 종종 자기들이 얼마나 피로해 있나를 깨닫지 못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 알코올의 세 가지 특성 때문이다. 1. 알코올은 충분한 영양을 가지고 있어서 즉각적인 에너지를 준다. 2. 알코올은 중추신경을 마비시켜서 신체의 불편함을 충분히 느낄 수 없게 한다. 3. 알코올은 마취 효과가 사라진 뒤 신경 에너지 같은 흥분을 유발한다. 단주 이후에 흥분 효과는 잠시 계속되어 신경과민이나 불면증을 가져오기도 한다. 혹은 갑자기 피로를 느끼고 기진맥진해서 무기력해짐을 느끼기도 한다. 때로 두 가지 증세가 교대로 오기도 한다. 이와 같은 두 증세는 수많은 사람이 맨정신 생활을 시작하는 바로 그때에 갖는 정상적인 반응이고 그 정도는 어느 정도 과거에 마셨던 음주와 일반적인 건강 상태에 의존한다. 두 가지 증세는 점차 곧 사라지고 어떤 위험한 상태까지는 초래하지 않는다. 그러나 처음 단주할 때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음주를 한다는 생각은 우리가 필요할 때 아주 쉽게 찾아오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이 우리가 왜 갑자기 아무런 명백한 이유도 없이 술을 마시고 싶어질까 하는 의문을 가진다. 그 상황을 검토해 보면 번번이 우리가 지쳐 있었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가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했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않았을 때 술 마실 가능성이 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낮에 잠깐 낮잠을 취하는 것이 우리의 술 마시고 싶다는 감정을 완전히 바꿔 놓을 수도 있고 술 생각이 사라지는 것이다. 잠이 오지 않을 때에도 단순히 몇 분간 누워 있거나 의자에 기대거나 목욕을 하면서 휴식을 취함으로써 피로를 줄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24시간이란 매일매일 정기적으로 충분한 휴식 시간을 갖도록 건강 일정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 더 좋다. 전부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이 단주 후에 오는 불면증을 호소하고 있다. 결국 우리의 신경 조직이 알코올이 없어도 고통받지 않고 정상적으로 잠을 자는 습관을 다시 배우기에는 시간이 좀 걸린다. 불면증에 있어서 더욱 나쁜 것은 그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이다. 걱정하는 것은 더욱더 잠을 잘 수 없게 만들기 때문이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서로 이 점에 하는 첫째 충고는 다음과 같다. 걱정하지 마라. 잠 못 자서 죽은 사람은 없다. 몸이 아주 피곤해지면 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한두 잔이 필요하다면 불면증을 자주 핑계로 사용했기 때문에 우리의 불면증에 대해서 아주 새로운 자세로 대처하는 것이 마시지 않으려 애쓰는 데 도움이 된다. 불면증에 대해서 안절부절 못하며 애태우기보다는 차라리 일어나서 독서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다른 일을 하는 것이다. 한편 우리가 왜 잠이 안 오는지 건강 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저녁에 카페인이 많은 커피를 마셨는지, 적당하게 식사를 했는지, 적절한 운동을 했는지, 소화기 계통이 적절하게 자기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지, 대응책으로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이나 숨을 크게 몰아쉬기, 따뜻한 욕조에 몸 담그기, 재미없는 책 읽기, 부드러운 음악 듣기 같은 단순하고 오래 사용되어 온 불면증 치료법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좀 특이한 치료법을 소개하며 고춧가루를 탄 뜨거운 생강차를 권한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다른 이들은 불면증 주제에 대한 책에서 부재책으로 제한되고 있는 특별한 마사지, 요가 등에 의존하기도 한다. 곧 잠이 오지 않을 때에도 두 눈을 감은 채로 누워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방을 왔다 갔다 하거나 커피를 들면서 밤새도록 이야기하면서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도 안 되면 알코올 중독을 잘 이해하는 의사와 상담하라. 한 가지 분명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배운 것은 어떤 종류의 수면제도 알코올 중독자에게는 해답이 아니다는 것이다. 그런 약들은 거의 반드시 술을 마시게 한다는 것을 우리의 경험이 되풀이해서 보여준다. 그러한 약들이 얼마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수면할 수 있는 습관이 들 때까지 잠시 동안 조금 불편한 것을 참고 지내야만 한다. 이 일시적인 불편한 기간을 지나서 정상적으로 잠자는 습관이 붙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나를 알 수 있다. 단주 이후 수면에 대해 유용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주제가 있다. 술을 마시지 않게 된 한참 후에 상당히 많은 사람이 아침이나 밤에 아주 생생하게 술 마시는 꿈을 꾸고는 놀라서 깨곤 한다. 모든 사람이 그러한 꿈을 꾸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흔히 있는 일이고 해가 없다는 것을 알면 충분하다.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는 꿈을 해몽해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어떠한 것이든지 그러한 꿈들이 가지고 있는 숨은 뜻이 무엇인지 정신분석학자나 다른 꿈 해몽가들이 풀이하는 것처럼 알아낼 수는 없다. 우리는 단지 그러한 꿈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므로 너무 놀라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자신들이 술이 취해서 그것에 공포감을 갖게 되는 꿈을 꾸는 것은 아주 흔한 일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술을 마신 기억이 전혀 없는 것이다. 우리가 취기에 떨리고 오래된 숙취에서 오는 신경과민으로 깰 때도 있다. 심지어 꿈속에서라도 술 마시는 생각을 하면 자신이 섬뜩해지고 비참해지는 것을 찾게 되는 것은 좋은 일일 수도 있다. 이것은 음주가 우리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는 생각을 뼛속 깊이 받아들이는 초보의 한 단계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번 얻어진 맨정신인 수면의 아름다움은 진짜로 숙취 없이 지난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하는 기억 상실의 걱정도 없이 깨어나는 순수한 즐거움이다. 대신에 신선하고 희망적이며 감사하는 새로운 날을 마주하는 걸 의미한다. 감사합니다.